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를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개요를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3월 4주 조사입니다. 25일부터 26, 27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이 전화 면접이라는 의미이고요. 1000명 조사를 해서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조사이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나왔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아 벌어졌다. 그 예. 말은 탄핵 찬성이 찬성 의견이 올라갔다. 조금 더 많아져서 예. 60%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차 이내의 격차라서 네. 아주 큰 뭐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난주 58에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60%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한다는 36에서 34가 됐습니다. 각각 2%포인트 올라가거나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격차가 지금 26%포인트로 벌어졌네요.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22%였다가 지금 26%포인트. 상당히 격차가 큰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왜 70이나 75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차트를 조금 이렇게 옆을 보시면은 네. 최초에 작년 12월 보시면은 탄핵을 해야 된다가 75였다가 1월 되면서 확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빨리 해라. 예. 탄핵 찬성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 민심은 역시 헌재 뭐하냐? 빨리 탄핵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기존의 어떤 그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결정도 생각보다 이제 기각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각하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헌법에 준해서 네. 전문가적인 어떤 법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정치권의 논리들이 스며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결정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결정과 관련해서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지금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해야죠. 26%포인트의 격차인데요. 네. 한 3분의 1만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보수 성향자들이 꾸준히 30%를 넘고 진보 성향자들은 20% 대에 머물러 있는 25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조사에서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보수 성향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강도 자체는 세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전체 다수 국민의 어떤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국면은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 결정이 뭐 늦어도 한두 주 안에는 지금 나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예. 국민들을 정말 이제 그야말로 말려 죽일 셈인지 예. 너무나 이제 걱정되는 그런 헌재의 지금 지연 상황인데 자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 탄핵 찬성에는 어떻게 보면 뭐 진보 뭐 중도 예. 중도 보수까지 폭넓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그 정당의 지지율을 또 보면 예. 국민의 목소리를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제가 봤을 땐 아주 네. 요렇게 나왔는데요. 확 꺾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거를 잘 보시면 갤럽 지표에서 지금 41대 33입니다. 네. 지난주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더 좋아졌고요.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8%포인트인데요. 요 격차는 예. 자, 이 격차는 5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5차 그렇다고 넘었다. 했을 때 요 5차 범위를 넘어서는 요 격차가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힘보다 5.1을 넘어선 그 우위를 보이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3번 나왔죠. 3번 이와 같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는 이제 그 12월 달 들어서 이렇게 3번 나왔는데 탄핵 내란 그 의결할 때 그렇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네. 직후부터 이렇게 확 벌어졌었는데 심지어는 그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직후에는 48대 24니까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요 이후에 네. 1월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5점 이내의 격차로 머물다가 지금 갤럽에서 처음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점을 벗어난 우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보였다라는 점, 요 굉장히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 관전 것만 포인트. 본다면,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더라도 확 꺾인 모습. 예. 민주당은 이제 올라가지만 확 꺾인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공격도 있겠지만 헌재가 판단을 이제 늦출 것이다, 아니면은 뭐 각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탄핵 반대한다, 탄핵 이거 기각해라, 각하해라,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딱 여론 흐름으로 봤더니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탄핵과 관련된 어떤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럼요.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물론 이제 민주당도 꾸준히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네.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은 고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로우키로 접근한다고 했지만 꾸준히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언쟁들을 유발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 과정에 산불이 굉장히 격화된 요 흐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산불이 네. 인생을 살면서 처음 이렇게 큰 산불을 봤다. 과거에 강원도 산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국정 공백이 가져오는 그 지금 민생 그 영남 지방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근거 어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남 지방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네. 민생은 지금 완전히 뭡니까 잿더미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정 공백이 가져오는 이 무책임한 어떤 정치 네. 국정 이게 이렇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탄핵과 관련돼서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상황이 국정 공백을 이와 같이 길게 가져간다. 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민생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어떤 참혹한 현실을 저희는 이제 산불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인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집권 여당은 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봐라 뭐 이런 정도를 언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국회의원이 사실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적음에도 예.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더 노력하는 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 영남 지방의 근거지를 갖고 거길 텃밭 삼아서 지금까지 네. 정치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가서 위로하는 정도를 떠나서 또 모든 거를 이제 내려놓고 서로 간에 내려놓고 합심해서 지금 요 국난을 이겨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꽉 교착 상태에 있는 요 탄핵 요 부분은 얼른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여기에 서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빠질 때에 네. 민주당은 살짝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화면에는 잘 안 나올 텐데 무당층이 좀 좋아져요. 여기 좀 흐릿해가지고 요 차트에서 무당층이 좀 차트는 좀 있습니까? 흐릿하게 나오는데 네. 무당층이 국민의힘이 빠질 때 무당층이 좀 많아집니다. 즉 국민의힘이 빠져서 무당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정치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조금 없다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변동은 5.5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다만 이제 격차는 5.5를 벗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격차를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뭐 정당 지지도, 탄핵 관련된 여론도 있지만, 그러면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장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매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이거 진짜 미세한 건데 이준석 그 지금
이준석 의원 후보로 이제 공식 추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언급량이 좀 없어졌어요. 좀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흐릿하게 좀 표시가 된 거는 1%가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급량이. 예, 정혜정 씨 지도자 여기 이제 자유응답식인데 언급이 이제 돼야 되는데 언급이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언급이 빠진 인물부터 보시면은 아예 빠졌네요. 아니, 이준석 의원이. 예,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김동연, 우원식, 원희룡, 이낙연, 이탄희 뭐 뒤에 보시면은 이미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1%가 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올라온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네. 의원이 지금 1%가 넘어서 이름을 이제 진한 글씨, 진한 잉크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는 그대로입니다. 조국 전 대표 그대로 네. 위치해 있고요. 뭐 변화가 퍼센트를 없습니다. 보시면은 변화는 없는데 네. 여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보시죠. 올해 작년에 이제 37을 찍고 나서 네. 어디 있냐면 요 37 여기 진한 거 글씨가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음. 작년 12월 3주인데 요 이유는 지금 이 인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만을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좋았다. 37입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라는 요 숫자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35, 34, 36, 34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서 것들을 유지를 하고 보실 있어요. 예. 만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착되어 있다. 30% 박스권 고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당선에 가까워 있는 상태에서 고착되어 있다. 만약에 이게 표로 간다면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김문수 장관 이분은 그러니까 19,8로 지금 빠져 있는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 9%, 8%. 반등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되면 뭐 지금 여기는 이제 최대가 김문수 장관은 12%였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게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돼야 돼요. 24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24 정도 돼야 24 정도. 예. 근데 오히려 이제 19, 8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서운하신 상황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24가 돼야 나머지 주자들을 만약에 단일화 경선이죠. 경선에서 이제 추대가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 지지도를 이렇게 저렇게 추스려서 그래서 좀 비스무리하게 오차범위 내로 34인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면 최대가 10이고 지금 8이지 않습니까? 8이면 나머지를 다 모아서 이탈이 전혀 없게 가져온 다음에 컨벤션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요 수치만해서는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잘 모른 무응답입니다. 요거는 이제 1%가 안 되는 분들을 다 합치면 6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무응답 유보응답이 37인데 그러면 37을 모두 다 김문수 장관이 가져오면 이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37이라는 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 모르겠다라는 유보응답은 네. 보통 지금 이 분포 있지 않습니까? 이 분포하고 비슷한 비율로 뿌려져요. 김문수로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네. 일부 더 있다라고 봐야 돼요. 김문수보다는 더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요렇게 그걸 빼고 나서의 비율이 높은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가는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가려면 굉장히 대등하면 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너무 격차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기 대선이건 아니면 조기가 아닌 뭐 다음 대선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지금은 이 구도는 지금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그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한 1년 이상이 필요한 거죠. 1년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이 인물 중에서 1년이 지나간다 한들 어떻게 될지는 뭘 보면은 아느냐면요. 그러면 완전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요 인물들 중에서 1년 있다가 잘 될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박정 기자님께서 만약에 1년을 줬다. 시간 1년 줬다. 그러면 이 인물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글쎄요, 답변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없어요. 예. 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그 고관여 뭐 시청자분 네. 그분께서 혹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한동훈 대표는 24까지 올라왔다가 유일하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갔던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이분은 근데 내려왔어요. 24에서 지금 최대 24에서 지금 4, 5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20%가 증발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변신이 있어야 돼요. 큰 변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되게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김문수 장관 이분도 12%를 고점 찍고 지금 더 이상 그 확장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퀀텀 점프 있을 수 있는 무슨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정치적 입장이 바뀌거나 지지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장관을 하면서 큰 어떤 실적이 대단한 게 있거나 이러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오세훈 이제 홍준표 이분들인데 먼저 홍준표 이분은 이번 정부 들어서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2년 6월 2주에 10%가 됐다가 그때 오세훈 이분이 그 다음 번부터는 되게 안 좋았어요. 한 자릿수를 이제 눌렸는데 그때 요 사건이 뭐였냐면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물난리 나서 아. 반지하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고통을 그런가 보고, 당하시고 희생자도 나오고 예. 이 사건 이후로 지금 한 자릿수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주자분들 중에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탄핵 국면에서 뭔가 입장이 달라져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을 한번 끌어안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은 않죠. 그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은 어떠느냐? 그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 출신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분에 대한 그 어떤 피로도가 네. 있는 거죠.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그 다음은 정치인 출신으로 찾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발굴을 한다면 정치인 출신 중에서 중도 학장력이 있는 누가 있을까요? 분을 발굴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요 네 분 안철수 예. 요 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5분. 예. 예, 안철수 이분도 이제 두 자릿수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하. 대략적으로 한 2년 앞두고는 이름이 올라오고 1년 앞두고는 두 자릿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른바 여권 주자들은 이제 보이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과 거의 한 몸처럼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네. 전 대표마저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책을 써놓고 지금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뭐 이 지지도가 확 올라가거나 뭐 반전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34%라는 거 30% 중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참 대단해 보이고 공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고 네. 오늘이 금요일, 어제 그제에 이제 2심 이심 무죄가 무죄. 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네. 이게 사실은 투표하시는 분을 100으로 놨을 때 한 40% 정도는 정당 정향 투표 성향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후보면 굳이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제 찍어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민주당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또 40%는 뭐냐면 약간 대세론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임박 결정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대세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인물도 좀 보고 하시는데 네. 그 대세론이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 굳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대세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보셨죠? 네. 트럼프 그 과정이 되게 누가 앞서느냐 뒤서거냐. 그 이제 뭐 페리스냐 너 누구냐 뭐 해리스냐 뭐 누구냐 이렇게 뭐 이러고 있었을 때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그렇게 좀 당선까지 가는데 굉장히 쭉
우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라고 보고 이게 사법 리스크였는데 개인으로 보면 네. 국민적으로는 사법 피로감이 될 수가 있었죠. 그 피로감이 해소가 되면서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 서해 소요 날 기념식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란히 걷는 모습이 또 눈에 띄네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망언집이라고 해서 따로 편집해서 올리는 그 발언들이 이재명 명언집으로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발언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옆에 이재명 계신 분이? 대표가 권성동 아니면 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갔어요? 여기 예. 출구까지 나오고 바로 헤어졌고요. 손 들고 이제 인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걷다가 인사하면서 헤어졌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 현충원에서는 다른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메시지 발표 없이 바로 차에 올라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뭐 경호하는 경찰들의 모습도 좀 보이고 하는데 철저한 경호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됐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여기에 참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현충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뭐 이 일정, 오늘 또 산청을 방문해서 아이고. 산불 사태 관련된 이 상황을 청취하고 또 이재민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또 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그러니까 예.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세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한번 이어가 보죠. 그 대세론이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세에 영향을 받는 이 40% 정당 정양 투표자들의 40%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척점에 있는 네. 대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이제 40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임박 결정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찍느냐? 되는 사람이냐? 이 대세라는 게 되는 사람이냐? 그렇죠.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그렇죠. 될 것이냐. 되는 생각하죠. 사람 옆에서 같이 서고 싶은 거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보다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늘 갤럽 34%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어떤 네. 사법과 관련된 2심 무죄, 이신무죄.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임박 결정자들한테 되는 사람이다, 되는 집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인식을 지금 줄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 대세론이 지금까지도 대세를 탔는데 그러면 이게 굳어지는 건가를 봐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누군가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네. 두 자릿수가 되는 사람이 이제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는 이제 갤럽에서는 불러주는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30% 초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2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였습니까? 안희정이었습니다. 3등이 누구냐? 네. 이재명이었습니다. 다 민주당. 작년 3월에. 예. 작년 3월이죠. 2017년 3월에. 다 민주당 인사. 민주당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인물들 중에서 주요한 주자들이 빠지면서 경선이 되면서 이제 슬슬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은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좀 가서 네. 그러면은 뭐 중도 성향의 안철수도 좀 봐볼까라고 예. 되면서 안철수 당시에 당시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 대표한테로 또 좀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 30% 정도의 그 지지도가 꾸준히 성장해서 당선까지 갔는데 네. 지금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디에 가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대세를 흔들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론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론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거는 다른 쪽에서 찾아야 돼요. 뭐 글쎄요. 흔히 얘기하는 호환 마마 뭐 전쟁,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가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 가정할 수 있는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께 항상 예.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아. 그런데 이게 나올 게 없으니까 저로서도 좀 막막하네요. 이 대세를 흔들 수 있는 흔들 수 요인이 있는데? 무엇이냐 정치권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헌재를 또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또 2심 무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야말로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또 오염돼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재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헌법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오염된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조기 대선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질질 끄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것이죠. 헌재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 버티기로. 이런 여론이라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네.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체제, 레짐에 대한 실망감, 회의감, 저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러면 민주당 보고 아니 기각되는 탄핵을 왜 이렇게 여러 번 하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많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되면서 국회는 그러면 뭐 하느냐? 국회가 나서서 뭘 해보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민주당은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영수회담을 하자라고도 여러 차례 이제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권이 계속 행사가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 입법부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그 뭡니까 방송통신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작위에 의한 어떤 헌정 질서 자체가 이제 마비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입법부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거기까지 간 거를 지금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헌재마저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레짐에 대한 이 저항이 발생하면 이거는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그 헌재와 관련된 지금 이 피로감은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가 버티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흔들려는 게 헌재라 그러면 그 헌재를 어떻게 또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대선 주자 지지도를 봤지만은 정권 교체에 대한 또 열망 커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계속해서 큰 상황이죠. 그것도 한번 잠깐 짚어보죠.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 더 벌어졌어요. 지난주보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53인데 이 53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53은 지금 요게 언제부터냐면 요게 1월 3주부터 했죠. 1월 1월 3주부터? 3주부터 그 가장 그 높은 수치가 53인데 지금 53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34 나왔습니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요거 이렇게 쭉 숫자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 34면 지금 이번 시즌 조사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 가장 낮네요. 예, 벌어졌어요. 여당 후보 당선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낮게 지금 맞습니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포인트 격차인데 크게 보면 20%포인트 격차 가까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처음 조사 시작했을 때 8%포인트 격차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19%포인트 격차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현 정권 교체하라. 아니 이게 무슨 뭐 설문 문항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하고 똑같이 불러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문항에서 지금 8%포인트 격차였던 게 그 8%포인트도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9%까지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열망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열망이 밑을 보시면은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62입니다. 중도에서 62다. 예. 이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무당층 중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유보응답이 많지만 네. 또 두 개로만 따지면 39대 16으로서 정권 교체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당층에서도 예. 이렇게 보면
이 중도 성향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꾸준히 네. 여기 보시면 이 밑에가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인데요. 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분포 쪽으로 같이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은 꾸준히 이 반복돼 왔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무려 24%, 4분의 1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예.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선거에서 항상 이 갤럽의 이 지표는 어느 정도의 그게 이제 딱 떨어지게 표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크게 보면 승패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늠자가 됐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정권 요게 이제 지원이냐 견제냐와 관련해서 네. 나타났던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2020년이니까 이것도 이제 총선 때입니다. 총선. 네. 이거 총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2020년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때도 그렇고. 이겼었죠. 예. 여기 2024년 작년인데 이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봤을 때 지금 이 숫자는 많이 차이가 나는 많이 거네요. 차이 나죠. 많이 네. 차이 나요. 19% 포인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노력을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뭐 노력을 하고 많은 국민들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 이런 어떤 정권 교체 목소리가 있으니까 요 숫자에만 더불어민주당은 요 숫자에만 안주하면은 안 되는 건 맞아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파악하고 네. 그래서 우리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다 들어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유지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빨간불이죠. 이건 싹 빨간불이죠. 그렇죠. 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예, 수치를 예.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번에 갤럽 조사에서는 헌재 신뢰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이번에는 비교가 안 없었습니다. 되고 제가 봤더니 MBS 조사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예. 여기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그 전주에 비해서 7% 포인트 하락을 했다. 예. 그러니까 60에서 53%, 60%에서 53%로 확 내려갔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 포인트 오른 40%였다. 맞습니다. 이게 또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이 신뢰한다라는 게 60을 넘으면 더 높아질 법한데 네. 지금은 이제 떨어졌네요.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어서 네. 7% 포인트 격차 변동이면 이건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변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변동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정을 가져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분들은 이와 같이 이 결정을 심판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한 무엇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요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조사는 그 한덕수 총리 심판 이후에 바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예.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상황 자체도 예. 헌재가 기각 5명, 뭐 인용 1명, 각각 2명 이렇게 결정을 맞습니다. 내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김복경 재판관의 의견은 많은 분들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 돌아오다 보니까 헌재 못 믿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끌고 있으니까 윤석열 선고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자체가 이제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뭔가 어떤 합의제 정신을 따르는 건 아닌구나. 그렇게 따지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입장들이 서로 충돌해서 나타나는 게 기존 그러면 헌재의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모순되게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권위가 이제 실추가 되는 거죠. 방금처럼 그 권위가 실추되면 나중에는 기능에 있어서의 효능감이 떨어지면 그 존재해야 되느냐 과연 이런 얘기까지 흐를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헌법기관들이 지금 좀 뭐랄까 국민적인 신뢰를 더 받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 불러드려야 돼서 네. 요 전국지표조사 MBS는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 스터디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3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통일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재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헌재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헌재가 헌정 질서를 오히려 문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헌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버티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헌재를 향한 이런 신뢰도 이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로 가기 때문에 이 4월 18일이 지나면 또 이제 완전히 늘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좀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민생 이 초토화된 잿더미가 된 요 민생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막중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심판을 네. 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새 여론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굳건한 상황 그리고 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투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에. 맞습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리빌딩 할 수 있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의 공화국 이 레짐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냐? 토대부터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몇 개월입니까? 이게 4개월이 되는 건데요. 4개월까지 가죠. 그렇죠. 4개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내란이 지금 4개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4월 3일이 되면. 맞습니다. 지금 이게 탄핵안이 가결된 걸로 따지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 3개월 반 뭐 이렇게 3개월 되는 반이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중산층 서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헌정을 지켜야 되는 헌법기관들도 이와 같이 신뢰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있다라는 것은 좀 국민 여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트럼프가 새롭게 대통령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 대응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말로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지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이렇게 돼야지 나라가 올바르게 되지 이런 당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일부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사법회탈이 살아야 된다. 우리 기득권층이 살아야 된다. 윤석열 살리고 우리도 살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보다 국민 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이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효능감은 하여튼 줘야 된다. 많은 국민분들께 미래 세대도 그렇고.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렇게 9명의 구성 자체가 이게 국민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오로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헌법 수호 정신, 헌법 정신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 의심을 받는다면 이 기구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죠. 그래요. 이제 현재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 수치로 확인되는 거 이게 국민의 이제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고 헌재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 오늘도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재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론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